교재 267페이지 보시면 되시고 세금 계산서 수정이란 부분 이번 시에 진행을 할 건데요. 요게 이제 시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전산회계 1급은 세금 계산서 수정 사유 정도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위는 별로 묻지 않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세금 계산서 수정하려면 이런 요건도 가능하냐. 딱 요 정도 수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교재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사유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되니까. 근데 이제 세무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 세금 계산서 수정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지 발급을 해야 죄송해요 여러분 발음 이상하네요. 수정세금서 발급을 하려면 우리가 작성일자는 며칠로 넣어야 되고 공급가액은 얼마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의 행위를 글로 물어봅니다. 누구는? 전산세무시험은. 특이하죠, 여러분. 그리고 AT는 전산세무라고 하는 급수랑 똑같은 TAT 2급부터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를 빌 36524라고 하는 스마트 A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네, 그 문제가 아예 기본 문제로 나오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ASP 프로그램은 모든 회사가 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시험을 보는 용도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사유는 국세청에서 하는 사유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유든 사유는 같습니다. 다를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저희 들어가 볼게요. 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추후에 이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갔던 물건이 반품되었다. 또는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공급가액이 확정이 됐다. 근데 거래처에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조기 결제를 해주면 우리는 일정 금액만큼 대가를 안 받기로 했더라. 할인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죠? 그죠? 매출 할인. 자, 그 부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부분에 우리 수정사항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종이이면 막말로 종이라고 한다면요. 부가세 신고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예전에 일했던 분들은 세금계산서 원본을 다시 회수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두 줄을 그어요. 그리고 수정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찢어요. 그거 그냥 찢어버리세요. 바뀐 거로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는 문서가 되어 있는 거죠. 전자 문서로. 그리고 통신상의 기록상이 남았죠. 자, 무엇할 수 없다? 찢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줄 긋고 도장 찍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금계산서 수정을 대부분 오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법화되면서 도입이 되면서 이걸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종이였을 땐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입을 맞추는 거죠. 우리 찢자, 다시 발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종이 발급하는 부분들은 세무서 직원이 내 옆에 앉아서 네가 발급을 잘하니 못하니 보지 않는 한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근데 전자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이 되면서 이 세금계산서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해졌다는 거죠. 근데 시험은 현재 전산 쪽에서는 크게 대두시키고 있지 않아요. 이론 문제 아닌 이상은. 그냥 아예 수정이라고 주고 입력하라는 문제만 내니까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반품 입력해 본 적 있잖아요. 그것도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네, 수정세금 계산서. 자, 그 얘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무엇해야 된다? 재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초 건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나가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에 뭐가 있더라?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상단에 승인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초에 발행했던 이 승인번호를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기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세금서 발급하실 때 이 당초 승인번호를 기재해야만 무엇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수정세금 계산을 발급하겠다라고 수정의 행위를 하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당초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내가 발행했던 부분의 자료를 선택해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인번호 우리 크로스 체킹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아예 발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기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수정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세금 계산 수정을 다 해도 되느냐? 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무슨 부분? 지금 내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 거래건에 대해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세무조사 통지서가 미리 날라와요, 회사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 너네 회사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할 거고 몇 년도 언제 거부터 언제 거까지 조사를 할 것이니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사실상 큰 문제가 터져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의 신고가 심상치 않아요. 뭐 차명 계좌를 쓴다. 뭐 또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왔어요. 자, 그거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됐다? 그러면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조사 나오기 전주 금요일쯤에 세무서 직원들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뭘 할 것이다. 회사에 회계 프로그램 쓰고 있냐? 그럼 그거 모두 다 하드카피 떠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어떤 조사냐, 그냥 랜덤 조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그리고 요새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여자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조사관이 나왔다 그러면 남자분들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자고 저도 여자지만 이 조사관들이 여자가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불편하시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가 세무조사 받을 때요. 기업이 세무 지식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우리 옆에 앉혀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옆에 같이 앉아서 세무조사를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너네 세무사 같이 동승해서 받을 거냐? 라고도 물어보거든요.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조차도 여자 조사관이 나오면 되게 쩔쩔 매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자 조사관이 나왔다고 해서 잡아먹거나 하지 않아요. 조사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회계 쪽에 진급이 된 사람들, 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여자분들, 남자분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껄끄러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긴 한데 요즘엔 여자 조사관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동승해서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동승하는 거 공짜 아니에요. 돈 지불하셔야 돼요. 네, 1000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네, 꽤 많이 부르는 데도 있어요. 아주 단순 조사인데 작년에 저한테 교육받고 있던 분 중에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3천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불러서 다른 데 알아보셔라. 너무 많이 불렀다. 근데 아는 뭐 세무사분이 아니라 세무사에 일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있어서 우리가 왜 들어가면 실장님이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세무 지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뭐 세무사들도 많고 국세청 직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라이센스 안 따요. 안 따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분을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조사는 다행히 다 끝났어요. 교육기간 중에 받으셨는데 문제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매출처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조사하는 과정 중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 조사가 같이 떠버린 거예요. 세무조사는 그렇게도 들어와요. 근데 서류를 넘겨보니까 그 회사가 문제가 있었고 이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거로 그냥 판명이 끝나긴 했어요. 근데 세무사 동승 때문에 돈이 또 나갔죠. 네, 조사받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비용 지출이 됩니다. 뭐 세금 계산서 그런 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증빙은 다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통지를 받았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경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다? 내가 세금 신고를 끝냈어요, 여러분. 근데 잘못돼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걸 경정이라고 해요. 결정은 세무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경우에 대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걸 알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다라고 한다면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 불법한 거 있었는데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수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허용하겠어요? 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문구 거의 비슷하게 시험 출제해요. 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자,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세금계산서 앞에요. 티를 내려고 요즘엔 수정자가 붙어요. 근데 과거에 수기로 발급할 땐 여러분 세금계산서 앞에 수정자 많이들 안 붙이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가 돼버리니까 무엇할 수가 없다. 이 수정자에 대한 부분을 꼭 붙여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 수정의 사유가 환입이에요. 네, 수정 사유가 환입이고요. 비고란에 언제 공급을 했었고, 그 날짜가 이 날짜이며, 이러면서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에 음수로 발급하면, 제가 일반이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수정자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작성일자도 나와져 있고 공급가액도 나와져 있고 세액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우리 100이라고 쓰고 세액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요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네 지금 7월 16일 날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0짜리 신고한 게 있는데 이거 뭐니? 나 궁금하거든? 자, 소명하면 돼. 라고 하면서 소명 요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초에 이게 만약에 수정세금 계산서였다? 그럼 당초에 공급했던 세금 계산서 카피를 뜨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음수로 발행했던 세금서 카피를 뜨시고 그리고 무슨 부분? 기한서 쓰시지. 기한서를 쓰시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요목종 설명항 있죠. 이 부분은 7월 5일 날 팔았던 부분에 반품이 있어서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일거리를 본인 스스로가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특히나 전자짜리로 붙어 있는 건 다 보인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자로 발행하는 부분은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금 계산서라는 행위로 일반 세금 계산서에 음수 표시한 부분으로 발행하는 거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부가 이 일을 벌여놨다 못하게끔 막으세요. 한 번 경고를 했어요. 또는 알려줬어요. 근데 또 한다?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신 게 좋습니다. 이런 소명 계속 오면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세무서에서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가세 쪽에 적발이 많거나 부가세 수정 신고가 많아지면 우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라고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자 입장의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매출건에 계속 이런 건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매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거리를 자꾸 늘리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은 영업부가세금을 다 발급하거든요. 그리고 구매팀에서 매입세금계 다 받아서 넘기고요. 근데 거기는 아예 이 전자 쪽 법령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사건을 터뜨려버리면 심할서 써버려요. 근데 여러분 심할서가 기업이 큰 데들은 우리 인사고과 반영이잖아요. 그냥 심할서 쓰는 거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관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실 때 이 수정이 있으면 본인이 모르면 무조건 관리부서에 와서 확인하고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자꾸 늘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봤던 분 중엔 수정세금 계산서가 동일건에 15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5번이 있느냐라고 내용을 파악을 해봤더니 이분이 세금 계산서 처음 발행했던 게 잘못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수정했던 게 또 잘못된 거예요.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가 15번까지 간 거죠. 이게 세금 계산서 전자를 능숙하게 못 쓰는 분들이 이런 사건을 벌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금액을 다 합쳐봤더니 15건 합쳐봤더니 음수가 뜬대요. 그럴 리가 있느냐. 음수가 뜰 수가 없다. 아니 금액이 줄었거나 0이 되거나 뭐 이랬겠지라고 했는데 건수를 하나 발급을 또 잘못한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음수여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지는 그러니까 아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능숙하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번은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 혼자서 사업하시는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수정자가 다 붙어 있는 거로 발급이 돼서 아예 티를 내라. 그래서 반드시 수정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홈택스에도 수정 버튼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ASP나 ERP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럼 그 안에도 수정 버튼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눌러서 발행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정의 사유가 세금 계산서 안에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입이라고 했죠. 환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품이죠, 여러분. 그리고 법령에 가면 너 환입이야? 그러면 요 작성일자는 며칠로? 환입한 날짜로 써야 되며, 그리고 비고란엔 반드시 당초에 무엇했던 작성했던 일자를 무엇해야 된다? 기록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테두리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고란도 뭐가 있다? 우리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그래서 이난이 공난으로 가도 되는 게 있고요. 공난이면 발행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뭘까요? 내가 사유 버튼을 누르면 우리 무슨 법원 요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면 그런 거는 서비스로 제공해줘야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요. 대부분 저는 수정을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7월 16일에 가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라? 당초에 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벌써 7월 5일날 전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7월 5일 전표를 무엇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프로그램 상단 부분에 가시면 뭐가 있다? 수정세금 계산서 버튼이 나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사유 선택 버튼이 나와요. 그 사유를 선택하면 법에서 무슨 뭐 비고란에 이런 거 써야 된다? 이게 날짜가 따라 붙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내고 쓰는 서버가 그런 게 편하죠. 근데 이제 홈택스에 가시면 그런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건을 다 기재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홈택스도 일정 부분 또 보강이 돼서요. 기존 것 자료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수정세금 계산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 우리 사유와 발급의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이 사유와 발급 부분에 붙여드리는 이 내용은 왜 붙여드리는 걸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는 거, 그리고 발행하는 방법, 이런 내용 설명드리려고 별도로 붙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시험은 이거를 복잡하게 내고 있지 않고요. 이걸 시험을 조금 복잡하게 내고 싶다. 근데 난 그런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TAT라는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AT 2급이나 TAT 1급이라는 시험에 가면 이 부분이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돼요. 네, 무조건 부가세 쪽의 문제가 하나로 출제를 합니다. 네, 4점짜리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AT라는 시험에서 쓰는 건 우리 ASP라고 하는 빌 365 이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하는 행위를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거지 국세청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자,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부분이 환입. 자,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었다. 자, 이 환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품이 있었다. 그러면 재화가 무엇된 날,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으시고 그리고 비고란에 무엇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주시고 그리고 반품이 됐다는 건 내가 나갔던 물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받을 돈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로 발행한다? 음수로 발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기는 빨간색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발급할 건데 빨간색을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음수 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서류상에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붙죠. 근데 좀 표시 내려고 삼각형 음수로 표시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 지금 당초의 공급사항을 봤더니요. 작성일자는 5월 10일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액은 100만 원. 그럼 저희는 5월 10일 날 무슨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과세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래처랑 일하는 과정 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겼든 또는 판매가 안 되면 우리가 물건을 다시 받기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품이 일어났다, 환입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건에 대해서 발급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뭘까요? 환입 날짜 확인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거든요. 세금 계산서 날짜 며칠 써요? 이걸 물어보세요. 분명히 뭐로 쓰시라고 했어요? 환입된 날로 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환입 날짜는 우리가 창고 담당자가 따로 있다. 그럼 창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일을 FM대로 하신다? 그러면 거래명세서라는 것도 작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래명세서에요.
반품 용어도 써놓고요. 그리고 수량란에 마이너스 10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품 표시가 나거든요. 그럼 여기 날짜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날짜를 환입한 날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도 있으세요. 네, 불법 얘기해 드릴까요? 자, 6월에 사실상 반품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6월에 깜빡한 거죠. 내가 정신줄을 잠깐 놓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6월달 사건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최소한 언제까지 끝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게 최대 기간이다? 다음 달 10일. 그쵸? 그러면 7월 10일까지 끝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6월 달에 반품이 있었다라는 요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발견했냐면 우리가 발견한 날짜가 7월 2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날 발급하면 무슨 상황일까요? 6월 달에 반품일로 가야 되고 발급은 7월 20일에 하겠다?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그죠? 발급일자가 지금 문제가 되졌으니까요. 7월 10일까지는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발급의 시기를 배우고 들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끝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도 수정의 사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업무를 끝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에 예외가 붙는 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개설이라는 것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7월 20일에 가서 뜬금없이 6월 15일에 세금 발급한다? 가산세 1%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가산세 낼 일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지? 거래처에 돈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돈 못 받으니까 회계처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처에서도 증빙 달라고 얘기하겠죠. 돈이 안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처랑 입을 맞추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7월 달에 반품한 거로. 불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이런 거래명세표라든지 이런 부분의 서류들만 불법을 좀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6월 달에 반품 일자를 7월 10일이 지나가서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건 무조건 머릿속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공급시기라는 그 기준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본인들이 맞다라고 했다가 국세청에서 역으로 역풍 맞아요. 가산세 내라고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입일자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환입일자 6월 15일 써주시면 되고 가정 드렸고 그리고 반품된 금액도 본인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 그러면 우린 세금 계산서는 지금 현재 몇 매를 발행해야 되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당초에 생사 하나를 발행했어요. 근데 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수정이 지금 현재 있었던 금액, 여기 100이 있었다? 나 마이너스 100으로 끝나네? 그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100이 있었던 걸 마이너스 100을 하고요. 다시 200짜리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2장입니다. 라고 써드리는 부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그럼 2장이에요. 그럼 환입은 들어온 것만큼만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그냥 끝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몇 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장만 발행한다. 한 장에 2매를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장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국세청 프로그램을 쓰든 돈을 내고 쓰는 프로그램을 쓰든 가면 사유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건 여러분, 국세청에도 사유 버튼이 6개이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도 6개만 만들어요. 이해되셨죠? 네, 더 많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똑같이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도 사유 버튼이 환입이에요. 그러면 환입을 체크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작성일자는 환입일로 가시라고 했으니까 6월 15일로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뭐였어요? 과세였죠. 그럼 우리가 당초께 과세이면 수정도 항상 무엇이다?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이면 수정도 과세, 영세이면 여기도 영세. 다만 추가되는 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음수로 돌아가는 건 당초 거를 음수하는 거기 때문에 유형이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11 과세로 가져갑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100만 원, 세액은 마이너스 10만 원. 그리고 비고란에 뭐 써달라고요? 너 이거 언제 팔았던 거니? 5월 10일 날 공급했던 거요. 라고 하는 당초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요거 필수사항 여러분 반드시 쓰라고 아까 여기 비고란에 이 내용 써야 됩니다라는 거 기재해드렸죠. 이거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돈 내는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쓰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한 가지 소명 요청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환입을 생일 발급을 하셨는데 소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실무자들 얘기할 때 많이 해드리는 얘기인데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명이 왜 왔는지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알겠다라고 하시는. 자, 우리가 공급이라는 게 여러분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6월 15일 날 반품은 받았는데요. 이 반품받은 부분이 내용을 봤더니 4월 달에 공급했던 것도 있었고요. 5월 달에 공급했던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4월과 5월 달 부분에 날짜를 저는 5월 것만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4월 달에 공급한 금액이 4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공급했던 금액이 현재 뭐 9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금액을 더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130만 원이죠. 자, 그 13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반품이 된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당초 작성 연월일을 날짜를 두 개를 쓸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자, 4월 달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날짜를 6월 15일로 쓰고요. 당초 날짜 며칠? 4월을 써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40만 원을 그냥 정리하는 게 속 편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6월 15일 날 또 환입됐다라고 하시고 5월에 날짜를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100만 원 중에 40은 뺐으니까 마이너스 60 이렇게 써주시면 깔끔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날짜는 6월 15일 하나로 썼어요. 6월 15일. 그리고 우리 작성 연월에는 몇 월 썼고요? 5월. 두 개 중에 큰 금액 선택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금액은 얼마 썼을까요? 100만 원. 자,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국세청 직원이 보니 이상하죠. 당초에 공급한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90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는 100이에요.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온다? 소명이 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얘기해야 되겠죠. 언제? 4월달 공급과 5월달 공급분에 대해서 6월 15일 날 반품을 받은 거다. 다만 나는 무엇한 것이다? 세금계산서 하나로 발행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소명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크로스 체킹은 전자가 되면서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승인 번호까지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매핑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품했을 때 지금 내가 당초 작성연을 입력할 건데 그 날짜가 내가 마이너스는 금액보다 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작았다라면 이렇게 다수의 거래건에 대해서 반품이 한 번에 들어온 거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처럼 큰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품 금액보다. 그러면 회사에서 두 번 발행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시라고요. 하나로 발행을 하시면 거의 100% 소명화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이런 건을 안 주죠, 여러분. 시험은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반품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큰 건으로 주지 않아요. 근데 업무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100만 원 되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반품들이 일어나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가를 안 받았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분계를 외상으로 처리하시고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는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무엇 하시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이든 상품 매출이든 저 지금 다 제조업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제품 매출 100만 원 그리고 외상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에 음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변에서 정리하시고 끝내라.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분계를 외상으로 처리하시고 끝내시면 깔끔합니다. 혹여라도요, 돈을 받았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겠죠? 그쵸? 우리 돈 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나간 돈 써주시면 됩니다. 네, 나간 돈 써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대부분 해보시면 안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돈을 안 받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자, 두 번째 사유 가겠습니다. 우리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자, 우리가 해제라는 게 있고 여러분 또 뭐가 있죠? 해지라는 게 있죠. 그쵸?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해제로 인하여 우리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요. 계약을 무엇하였다? 해지하였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건 내가 실제 전체를 무엇하는 거? 깨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해제는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할 때가 해제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게 해제예요. 해지는 뭘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살려두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급한 건 그대로 유지를 해요. 공급한 게 있었다라면 공급권은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무엇 하겠다? 남겨진 거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남겨진 거라고 쓸게요. 남겨진 것은 무엇 하겠다? 깨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겨진 것은 거래하지 않겠다. 공급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행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는 해제만 인정하느냐? 아니요. 처음엔 해제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해지도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해지 모두 다 현재 인정하고 있다. 됐을까요? 두 개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구분해 드리냐면 0이라는 얘기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었다? 그럼 그거 전체가 다 0이 돼요. 해지의 사유였었다라면. 근데 해지는 내가 공급하고 있었던 부분에 세금 계산서가 나간 게 있었다? 근데 그 중에 계약금, 선급금의 일부가 있었다. 또는 선수금 일부가 있었다라고 하면 공급으로 인정되는 건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공급이 안 된 것만 무엇하면 돼요? 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세금 계산서 수정의 금액이 기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전체냐 일부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해제와 해지 모두 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제부터 볼게요. 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때에 무엇 하셔라? 그 날짜를 작성일로 기록하시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날짜, 계약이 깨진 날짜를 작성일로 우리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 하시면 된다? 음수의 세금 계산서를 기록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그럼 뭘 쓰냐? 얘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쓰고요. 비고란에는 우리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있죠? 네, 이 날짜를 기록합니다. 혹시 교육받는 분 중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날짜로 쓰고 비고란의 계약의 해제일이나 해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다. 그거 구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구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으로 법령이 들어와버리니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거죠. 일거리가 자꾸 느는 거죠. 그래서 세법을 개정해버렸어요. 어떻게? 야, 그냥 당초 날짜로 하지 말고 계약 깨진 날짜로 해. 그래서 해지일자를 작성일로 쓰고 대신에 비고란에 당초 일을 쓰는 거로 법을 바꿔버리자. 그러면 부가세 수정신고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여러분 아까 반품도 우리 부가세 수정신고 없어요. 그냥 발급해서 부가세 정기신고에 그냥 포함시켜서 가시면 되거든요. 우리 부가세 수정신고 있으면 또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 하게끔 해주려고 법령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 마이너스 하셔야 되니까 부 또는 붉은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하시면 되겠죠. 자, 당초의 공급사항을 봤더니 우린 5월 10일에 공급가액란에는 1,000만 원, 세액란에는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우리는 아직 무슨 부분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 돈에 대한 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건 왜 발급했느냐? 돈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라든지 또는 중도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나는 미리 발급한 게 있었다. 그럼 우리는 법에선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미리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발급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의 회계 처리는 대변에 당당하게 뭐라고 썼을 것이다.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놨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난 계약을 깨버리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게 계약 해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분명히 해지의 사유가 있겠죠. 저는 그래도 뭔가의 사유는 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무슨 부분? 납기를 못 지킬 상황이 생겼다. 그럼 빨리 깨는 게 낫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페널티가 붙어버리면 더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계약을 깨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합의는 받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 계약을 해지시킨 날짜가 며칠이다? 5월 20일. 자, 그리고 저희는 세금 계산서 미리 줬던 건 돈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받았던 돈 무엇 하셔야 돼요? 다시 토해내야죠. 그럼 상대편한테 받았던 계약금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받았던 돈 돌려주는 날짜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5월 20일 계약이 깨지고 돈 곧바로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했다라고 내용 드렸어요. 그럼 요거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 경우도 수정세금 계산서는 몇 번의 행위만 있으면 된다? 한 번. 그러니까 한 장이에요. 한 장. 자,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한 장이고요. 수정의 사유는 무슨 버튼 선택해라? 계약의 해제라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은 아까 해제 1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5월 20일 해제 1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과세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거 지금 계약을 깬 거죠. 그러면 유형 뭐로 간다? 10일 과세로 가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 계약이 깨진 마이너스 1,000만 원, 세액 마이너스 100만 원. 그리고 비고란에 뭐 써달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세금 계산서를 작성했던 거 써달라. 그래서 당초 작성 연월일인 5월 10일을 써서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계약금 미리 받은 건 우리 재화나 용역 공급 안 했으니까 매출 계정이 아니라 선수금 써놨었겠죠? 그러면 그 선수금 무엇 하시면 된다? 정리. 그래서 우리 대변에 있었던 선수금 차변으로 상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 쓰시면 될까요? 돈 줘야죠, 여러분. 돈 뭐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에서 줬다고.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줬겠네요. 그런데 공급가액 얼마? 우리 마이너스 1,000. 우리 부가가치세 얼마?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0만 원 들어와야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차변과 대변 1,000만 원인 건 합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희는 차변에 선수금 써드렸지만 나는 그냥 대변에 선수금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선수금에 마이너스 얼마? 1,1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선수금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쓰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문제될 거 있을까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차변이 없어도 여러분 대변의 금액이 마이너스 1,000과 마이너스 100과 우리 양수 1,100이 만나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변에만 기록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건 계약의 해지입니다. 자, 아까 해지와 우리 해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우리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을 했다. 근데 저는 해지 포커스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공급가액이 여러분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공급가액이 무엇되기도 한다.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저는 해지로 갈게요. 해지. 그러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무엇으로 써달라? 작성일로 써달라. 그리고 우리 추가되는 금액이 있다. 왜냐면 여기가 우리 무슨 부분 추가되거나 차감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액이 더 늘어야 되겠네요. 자, 더 늘어나는 금액은 우리 양수,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쓰시고 근데 금액이 줄어들어야 된대요. 차감. 그럼 무엇 하시면 될까요? 붉은색 또는 마이너스, 음수로 표시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고란에 뭐 써달라?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이 경우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당초의 공급상에 가서 봤더니 4월 30일 날 공급가액 1,000만 원 있고 세액 100만 원 있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모두 다 해지가 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지가 되는 금액은 일부분만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더니 우리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된 금액. 그럼 700만 원은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요. 300만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지된 날짜는 5월 25일로 가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돈을 받았을 거니까 또 돈을 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돈을 내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돈을 안 받았다라면 외상이랑 상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해지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하고 상계 정리가 간혹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자 수정세금 계산서 몇 장 발급할 거냐? 한 장 발급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장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유는 계약의 해지는 우리 해지 사유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지 선택하시면 되시고 작성일자 해지일인 5월 25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은 똑같겠죠. 10일 과세. 금액은 해지한 금액 마이너스 300에 세액 30만 원. 그리고 당초 날짜 꼭 비고란에 써달라고 했으니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발급하고 끝나집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처리 뭐로 갈 거냐? 여러분 지금 이게 미리 받은 돈의 성격이었다면 선수금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은 건에 대해서만 무엇되는 거라면 정리가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의 무슨 부분, 제품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드물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대부분 선수금의 성격이 많아요. 선수금의 성격이.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써드렸고 그리고 돈 내보낸 거 써주시고 부가세 당연히 마이너스 30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가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민감한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 8mm면 무조건 부가세 10%를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분? 소비형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소비세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드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의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계속 검토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설되거나 발급이 됐다라면 세금 계산서를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려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나는 발급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과세인 사업자 중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근거 서류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였던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A랑 계약을 했어요. A랑. 그래서 이 근거 서류가 있어야 발급을 해요. 근데 A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B가. 그래서 둘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근데 그 계약서에 가서 봤더니 무슨 거래하겠다. 지금 내국신용장 거래를 하겠다고 써놓은 거죠. 자, 이게 대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대금 결제 조건에 그런 걸 써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A는 B한테 내국신용장을 무엇 해주겠다고 나 너한테 개설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개설이 B가 A한테 공급하기 전엔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 시기를 보았더니 며칠이라고 얘기하냐면 4월 3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월 30일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B는 A한테 공급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야, 지금 4월 30일에 니네한테 납품할 거거든. 근데 내국신용장 언제 개설해 줄 거야? 라고 했더니 A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지금 여신이 부족해서 또는 무역 한도가 부족해서 너한테 내국신용장 개설해 줄 수가 없네. 일단 너가 나한테 무엇 해주면 납품을 일단 해주면 내가 뒤에 내국신용장 개설해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법에 갔더니 그걸 영세율로 전환할 수 있는 수정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런 경우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러면 공급 시기가 4월 30일이라고 하시면 이 내국신용장 개설이 또는 구매 확인서 개설이 언제까지 되면 우리는 사후 개설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거 사후 개설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개설했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겠죠? 다음 달 10일. 그러면 공급 시기가 4월 달 거였다? 그러면 우린 내국신용장 개설에
개설의 시기가 언제까지만 되면 다음 달 10일인 5월 10일까지만 개설이 된다라면 우리 세금계산서도 5월 10일까지는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영세율로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율로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이때까지 개설이 되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때까지만 된다라면 가능하다. 근데 이때까지도 안 됐다? 그럼 영세율세금서 발급 못해요. 근데 가끔은 근거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그거 내국신청 개설해준다고 했던 건이에요. 이렇게만 듣고 서류도 확인 안 하시고 못해요. 냉큼 발급을 하세요. 영세율로. 근데 봤더니 근거서류가 없대요. 세금서 잘못 발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확인하실 것. 그러면 저는 4월 30일 날 일단 뭐로 발급한다? 과세로 발급을 해야 돼요. 과세로. 그리고 A가 사후에 개설을 하면 이 과세로 발급했던 걸 무엇으로 전환하겠다? 영세로 전환해요. 아니 이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그래도 작은 금액이죠. 근데 이게 1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매입할 때 100억만 지불해도 되는 또는 10억만 지불해도 돼야 되는 걸 11억 지불하고 사야 되거든요. 부가세를 어쨌든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0으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여유가 된다라면 능력이 된다라면 내국수익장이나 구매확인서 개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가세를 그때 부담하고 살 이유가 없죠. 영세로 살 수 있으면 영세로 사는 게 더 유리해요. 작은 부담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익이 많다라고 생각해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후 개설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면 1기의 과세 기간 종료일은 언제다? 6월 30일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거래건에 대해서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은 언제까지 된다라면 7월 25일까지 개설이 된다라면 우리 영세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기 같은 경우는 언제?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개설을 하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개설을 하면 우리 무엇이 될 수 있다? 영세율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우 저희는 계약할 때는 내국신용장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그거 지금 여의치 않아서 안 하려고요. 그럼 그냥 과세로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되는 건 사후 개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AT가 한동안 그걸 자꾸 사후 개설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법령에도 없는 걸 왜 법이 있는 것처럼 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의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아니 이건 법에서 사후 개설로 안 봅니다. 날짜를 좀 바꿔서 내주시죠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후 개설의 기간을 보는 건 지금 다음 달 10일이 넘어가는 것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되는 건 사후 개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춘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자,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서는 검은색 글씨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과세로 발급하고 영세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보시면 당초에는 일단 무엇하였다? 나 당초에는 과세세금 계산서가 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나는 영세율로 무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수정하는 시점에는 영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과세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과세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영세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영세가 생겨야 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몇 건을 해야 된다? 2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장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영세율 적용본은 검은색으로 쓰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과거에 당초에 발급했던 과세는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 추가하여라는 게 그 얘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라. 그래서 2번의 발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얘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에? 비고란에. 자, 무슨 부분? 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개설 언제 했어? 그래서 그 개설한 또는 발급한 일자를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은 지켰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걸 기재해달라. 그러면 당초에 4월 30일에 나는 공급을 했고 그 시점에는 우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단서 드렸잖아요. 공급하는 시점엔 내국신용장이 미개설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4월 30일 작성일자 쓰시고 공급가액 얼마? 1,000만 원, 세액 얼마? 100만 원짜리 과세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리고 이 미개설의 시점은 언제? 나는 다음 달 5월 10일까지도 발급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발급이 안 됨. 됐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개설 상태이다. 그러면 일단 과세로 끊어야죠. 가끔 이런 분도 있으세요. 야, 그거 그냥 둬. 어떻게 해요? 4월 30일날 공급했어요? 내국신용장 거래한다 근데 개설이 안 됐어요? 거래처 전화해봤더니 아 그거 저희요 5월 달에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거 과세 끊지 말고 그냥 둬. 5월 달에 내국신용장 개설되면 그때 가서 5월 달 거로 하자. 불법입니다. 네,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안 되세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세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세로 가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국신용장이 5월 25일 날 사후 개설이 됐다. 그리고 내국신용장 번호는 LCC 1234다. 네, 이건 여러분 가상으로 드렸고요.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면 LCC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 임의적으로 그냥 하나 써드린 거예요. 자, 분명히 2장을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수정세금 계산서 2장이 되는 거고요. 사유는 그럼 뭐를 선택하느냐?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버튼이나 국세청의 버튼은 구매확인서 글씨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버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작성일자는 당초입니다, 여러분. 당초. 그래서 당초 날짜로 갑니다. 4월 30일. 그리고 유형은 일단 10일 과세를 먼저 할게요. 자, 10일 과세. 그러면 당초에 있던 10일 과세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마이너스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비고란에 뭐 써달라? 우리 사후 개설된 5월 25일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설일자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건과 관련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저는 4월 30일 날 미개설 시점에 과세세금을 발급했을 때 나 아직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처리해놨을까요? 당연히 매출 처리했겠죠, 여러분. 물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처리하고 외상 매출금 처리해놨겠죠. 자, 그 건에 대해서 무엇 하시면 된다?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일 과세 정리했으니까 분계는 그냥 외상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어음받고 현금 받고 현실적으로 안 일어난다. 그래서 거래가 일단은 뭐로 시작한다? 다 외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개설되지 않았던 시점에 돈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상 처리가 된 걸 그대로 외상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그리고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어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영세율 적용분 검은색으로 쓰세요라는 거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행위가 일어납니다. 사유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돈 내는 프로그램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 돈 내는 프로그램은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아까 왜 과세했던 부분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마이너스 입력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자동으로 무조건 생겨버려요.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거 누구만 정리하시면 된다? 근데 이런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날짜 넣어주시는 거 이런 것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돈 내는 프로그램 쓰시면 이게 세법을 조금 미흡하게 아셨어도 그게 창에 다 뜨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또 충족해서 가고도 있어요. 자, 작성일자 동일하게 당초 일자로 갑니다. 4월 30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세율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유형인 12영세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양수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0원이겠죠.
그리고 비고라는 동일하게 개설일자 5월 25일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도 따라 붙어야 되겠죠. 돈 안 받았으니까 그대로 무슨 처리한다? 외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0만 원, 대변에 매출 계정 1,000만 원 기록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역업에서나 쓰는 행위겠죠. 네, 무역업 말고는 쓸 일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영세율 적용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거래가 있는 무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 그들만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는 게 등장이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착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였었죠, 여러분? 우리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었죠. 자,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뒤에 가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부분에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하면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의 기재사항을 상대편이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수정의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랑 분리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됐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그 내용 그대로 무엇하시면 된다? 음수하셔라. 그래서 세금계산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을 하시고 그리고 수정된 내용대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죠.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의 사유처럼 세금계산서가 몇 장이다? 2장이 되죠. 그쵸? 우리 과거 거 무엇하는 거? 마이너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 플러스로 되는 거 하나. 그러면 2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라고 해서 나오는 사례는 여기 써드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 작성 연월일을 잘못 썼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거래에 의해서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왜 세금 계산서 며칠 날짜로 마감해달라는 걸 계약서에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요. 세금 계산서 날짜를 말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30일로 써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0일로 써놓은 글씨를 말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고 2월 달은 28일 내지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일이라고 하면 30일, 28일, 30일을 다 쓰는 거지만 이렇게 30일로 나오면 그냥 30일로 승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말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5월 달 세금 계산서를 5월 30일로 발급했어요. 그랬더니 거래처가 연락이 옵니다. 이거 왜 5월 31일인가요? 저희는 5월 30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상 요구사항에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같은 달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우 저게 무슨 큰일이라고. 근데 이건 회사의 규정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규정이 뒤틀리면 회사에서 결제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다 지켜주셔야 돼요. 가끔 이런 회사도 있어요. 25일 날짜로 끊어달라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날짜 지켜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또는 진짜 실수로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내가 5월 10일 날 공급했던 걸 졸면서 발행하다가 어떻게 했다. 나는 지금 이거를 4월 10일로 발급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죠. 그러면 근거 서류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무엇 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작성 연월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고치셔라. 자, 공급가액 착오. 자, 이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착오는 어떤 경우들이 있으시냐면 우리 앞에서 여러분 뭐 배웠었냐면 금액이 무엇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금액이 무엇되거나 우리 감소되거나 이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증가는 추가한다고 표현했고 감소는 차감한다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증가되거나 차감되는 것만큼 무엇하면 될까요? 플러스로 발행하거나 마이너스로 발행해서 끝내면 아주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거래처가 그게 싫대요. 그래서 거래처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자꾸 이 사유로 넣어달라고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착오로 기재했던 부분도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5천만 원에 500만 원짜리를 발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졸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동그라미를 덜 넣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50만 원짜리를 발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했겠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봤더니 아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 4,500짜리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그래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5천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4,500에 우리 450만 원짜리 추가하겠다. 그랬더니 거래처가 싫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 이 500짜리요. 그냥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새로운 건 5천짜리로 플러스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냥 맞춰주세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령에 추가 차감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엇해라. 당수 거를 전체로 마이너스하고 새로운 걸 양수로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될 거 없다. 그 사유가 이 안에 들어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게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될 대가를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공급가액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겠나요? 안 한다겠나요?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쵸? 네, 근데 발급했대요. 그러면 그것도 음수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번과 2번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유들 체크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례를 왜 써드렸을까요? 제가 뒤에 가면 다른 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는요. 발급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이 넘어가면 수정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최근에도 실무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또 터져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부분에 착오로 잘못된 게 있더라. 어쨌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시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드린 예상 예지를 좀 보시면 뭐라고 드렸냐면 자, 당초에 공급했던 사항을 봤더니요. 작성일자는 4월 30일이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 세액은 1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공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거래처랑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공급가액이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급가액은 9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더라. 그럼 마이너스 얼마만 해도 1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거래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다 음수로 처리해주고 새로이 900만 원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정의 세금 계산서는 2장이 발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장 발급하시고요. 자, 수정의 사유는 무엇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또 여러 개로 분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가면 공급가액 변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사유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선택 버튼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돈 내고 쓰는 상용 프로그램은 세부사항 선택하는 버튼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급가액을 바꾸는 거다? 그럼 공급가액 선택하시고요. 작성연을 잘못돼서 하는 거다? 그럼 작성연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유 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작성일자는 언제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당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일자는 당초 일자인 4월 30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는 과세였어요. 그러면 음수로 진행되는 것도 무엇이다? 당연히 과세이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전체를 전부 다 음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분계는 여러분 우리 4월 30일 날 발급했던 거 즉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 돈을 안 받은 경우도 더 많겠죠. 그러면 외상 처리에 대한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우리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 그럼 정상적인 공급가액 900만 원짜리 다시 검은색 글씨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수정세금 계산서 그 사유 또한 기재상 착오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2번 입력할 수 있게끔 대부분 칸이 생겨요. 그러면 그 2번에 대한 입력, 두 번째 거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당초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유형도 동일하게 가야 되겠죠.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세율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형 동일하게 써주시고 공급가액 다시 양수로 900에 9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거래처 이제 맞춰보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회계 처리도 대가 안 받았을 거니까 외상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영세율의 근거 서류 없이는 안 된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만 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동안 여러분 이게 전자가인제 세법이 들어왔을 때 무슨 실수 많이 하셨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선택해도 세액이 0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면세라는 거 선택해도 세액난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면세라는 유형하고 영세율이라는 유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자생산 발급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발급을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발급할 때도 선택 버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영세율이란 거 선택해도 부가세가 안 나오고 면세라는 거 선택해도 부가세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면세라는 계산서 발급해야 될 분들이 영세로 발급하고 영세로 발급해야 되는 분들이 면세로 발급하고 이런 실수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하면 무엇하는 수정할 수 있는 사유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무엇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새로이 발급하는 거 무엇 하시면 될까요? 검은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당초에 나는 영세율 근거 서류 없이 영세율로 세금세 발급했다. 또는 과세에 해당되는 걸 면세로 발급했다. 면세에 해당되는 걸 과세로 발급했다.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그런데 이 내용을 따져보니 내국신용장은 현재 개설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영세율로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과세로 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 두 장이 되겠죠. 영세율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과세로 가는 건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래서 두 장을 발급합니다. 자, 수정 사유는 뭐 선택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율 변경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당초인 4월 30일을 기록하시고요. 유형은 처음에 발급했던 게 영세율이니까 12 영세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1000에 세액은 0으로 발급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현실은 대금을 무엇하더라? 안 받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같은 변에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000에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0 처리합니다. 그리고 과세로 바뀌어야 되는 수정세금 계산서가 또 추가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수정의 사유는 달라질 건 없고요. 작성일자 동일하게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12 영세가 아니라 11 과세라는 거에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1000만 원에 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국세청에 가면 유형이 아니라 그 형태를 선택하는 부분, 사유 선택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상용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유형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세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면세와 과세라고 하는 부분도 꼭 구분 잘 해주실 거.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 뭐 더 설명드릴 거 없죠? 네,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면세라는 부분 얘기할 때 앞에서 세율 부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면세 과세도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실수가 많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상황들이 등장이 되시는 경우가 있냐면 겸용사업자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00% 과세 사업자이거나 100% 면세 사업자들은 이 실수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세금 계산서 계산서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실수 잘 안 해요. 아까처럼 왜 처음 쓰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이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실수가 왜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됐고요. 면세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계산서를 발급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가
딱 한 거래처씩 놓고 봤을 때, 이 회사하고는 과세 거래만 있고요. 이 회사하고는 면세 거래만 있어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일단 건설업은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무엇한, 수주한, 계약한 도급공사는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주상복합. 여러분 요즘에 주상복합 건물 정말 많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일정 층까지는 뭐로 써요, 여러분? 상가처럼 쓰죠. 일정 층은 뭐로 써요? 우리 지금 현재 주택으로 쓰죠. 그리고 요즘에 생기는 주상복합은 넓은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부만 살거나 아니면 1인 거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이 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국민주택 규모를 짓는 부분에 내가 제공한 건설 용역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면세거든요. 근데 상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돼야 될까요? 과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을 짓는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부분이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를 구분해 줬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전부 다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자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용사업자이신 분들은 거래건에 과세 면세가 섞여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내가 정확한 증빙을 줬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이런 부분에 실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을 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러면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우리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수로 발급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당초에 무슨 부분, 그거 면세 거래였어요. 계산서 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줬다? 그래서 4월 30일 날 1000에 100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추후에 가서 보니 이건 계산서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0일 과세는 음수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계산서가 다시 나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한 장이라는 건 계산서를 끌어들이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란 부분에 면세로 들어가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 원래 등자가 붙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중 발급만 선택하는 사유가 아니고요. 다른 사유도 같이 써요. 그래서 요 사유 선택하고 전 일부러 면세라는 걸 표시 내드렸고요. 작성일자 4월 30일 당초 날짜 써주시고요. 그리고 유형은 10일 과세 써주시고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라면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음수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 사유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게 업무의 사실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우리 계산서 하나 더 무엇 하시라? 제가 발급하시라고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발급은 해야죠. 그래야 업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한 장 발급합니다. 당초 날짜 4월 30일, 유형은 13 면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1000일 거고 세액은 없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산서로 발급을 해서 정리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회계 처리는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여러분 우리 앞에 필요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라고 했고 사례 몇 가지 써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라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사유로 잘못 적혔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게 무엇이다? 언제까지밖에 못해요라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나는 일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수정세금자 발급이 가능하다? 일기에 대한 사건이 발생됐다라면 확정신고 기한이니까 7월 25일까지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7월 25일이 넘어간 뒤에는 수정이란 행위를 아예 못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는 언제까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음 연도 임년 1월 25일까지 수정 행위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걸 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 현재 앞에 있었던 내용 말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상호 써드렸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또는 뭐 주소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의기재사항은
우리 매입세공제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증빙 처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안 고쳐도 된다.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강자란 말이에요. 갑이라고요. 그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막말로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무 때나 다 해줄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가 수정할 일이 생긴다라면 1기건 7월 25일까지고 2기건 1월 25일까지밖에 수정 못해. 그 기간이 넘어가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한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 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요. 자, 수정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음수 표시해서 우리 정리시켜 주시고요. 새로이 발급하는 건 무엇하면 될까요? 양수 표시하셔서 검은색 글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건도 몇 건을 발행한다? 2건을 발행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2장 발급합니다. 자, 당초 공급사항을 봤더니 우리 3월 31일 작성일자로 1,000만 원에 100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거래처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무슨 부분? 우리 상호 좀 바꿔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호는 누구는 중요하다? 공급자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자는 상호, 성명, 등록번호 다 중요해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겠어요? 등록번호요. 사업자 번호만 오류 없으면 된다겠죠? 근데 공급받는 자가 자기네 수항호를 수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원래 당초에 상호가 무엇이었다? A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A로 발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B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B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수정세금도 2장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유를 그럼 뭐로 가느냐? 기재상 차고정정 여러분. 네, 기재상 차고정정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작성일자는 3월 31일 당초 날짜를 씁니다. 그리고 유형은 지금 과세세금 계산서였으니까 우리 10일 과세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때 A로 발행했으니까 A였던 부분에 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A였다고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에 마이너스 100만 원에 음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우리 아직 돈 안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외상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돈 받았어요 라고 하면 돈 받은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돈 받았다면 이거 돈을 다시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개 없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이요? 지금 상호만 바뀌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았더라면 이렇게 외상상계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로 되는 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의 사유는 여전히 기재상 차고정정했을 것이고 날짜는 3월 31일 당초 날짜로 갑니다. 그리고 유형은 뭐로 가신다? 10일 과세로 갑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A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B로 바뀌었죠. 그럼 B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다시 양수 1,000에 세액 100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안 받았다라면 외상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더 할 일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건이 나오면 이제 고민합니다. 저희 법인인데요. 3월 달 걸 이제서 해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왜 화들짝 할까요? 요청한 날짜가 5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법인은 했겠죠, 여러분. 언제요? 1월 1일부터 언제 거, 3월 31일 거 언제 신고한다? 4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10일 날 한다? 근데 지금 수정사유에 가능하다라는 사유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이건 가산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정사유 왜 계속 강조하냐면 수정사유 요건에 없는데 내가 수정이라고 주장해서 했어요? 그거는 음수세금 계산서도 음수를 떼요, 여러분. 그거 왜 절대값으로 본다라고 수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절대값으로 가산세 계산합니다. 대부분 음수면 가산세가 안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음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세금 계산서가 잘못되는 건 음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절대값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가산세를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사유를 꼭 잘 아셔야 해요. 업무는 꼭 중요하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정말 모르시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정말 모르겠다. 국세청 질의하셔도 요즘에 답변 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가산세 없어요. 여러분 법령에 있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4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 거 신고할 때요. 나 예정신고 때 빠진 거 있었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 라고 해서 요거 선택하시고 무엇하면 된다? 신고 들어가면 돼요. 네,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법률권 충족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여러분? 이중발급. 제일 속 편하네. 자, 세금 계산서 몇 번 발급했다? 2번 발급했다. 3번 발급했다. 4번 발급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내가 여러 번 발급했더라. 이중으로 발급했더라. 그러면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무엇 하셔라? 음수로 표시하셔라. 제가 왜 아까 15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15번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게 잘못된 게 있어서 발급하다 보니까요. 금액도 틀렸고 그리고 2번 발급했다는 것도 있어서 하나 마이너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15번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거 업무상 유의사항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이중 발급의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상대편이 세금 계산서를 저희는 발급해서 줬어요. 근데 공급받는 자가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너네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보냈다며. 그런데 너네가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의 세금 계산서가 메일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금 계산서가 도착하지 않았어. 지금 메일에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세금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그냥 보내야죠. 그쵸?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다시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을 또 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 두 개가 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또 해요. 그럼 그럴 게 아니라 안 들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뭘까요? 메일 주소가 올바른지부터 확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메일 주소를 확인했더니 얘기합니다. 저희 그거 종업원 건데요. 그리고 그 종업원은 퇴사했대요. 아니, 어떤 회사가 종업원 주소, 개인 주소를 가지고 메일을 주고받아요. 세금 계산서를. 정실줄 논 회사예요, 여러분.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가 아무리 영세해도 종업원으로는 받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쓰는 소위 말해서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다 개인 계정을 다 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대표이사는 어쨌든 작은 회사들면 이 대표이사가 주주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주주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알고 들어가서 보면 이 대표이사가 사장이면서 무슨 부분 주주이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면 이 대표이사의 주소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한테는 이 주소는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받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다른 업무는 받지 말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용도로 쓰시면 되겠죠. 개인 종업원의 주소로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종업원들 메일 주소 따주고 다 회사가 계정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업원 그만뒀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메일 주소 새로 주세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발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럼 상용 프로그램에 재전송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 이 전송 버튼 못 찾았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자한테 물어보세요. 재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 바꿔주시고 재전송을 하는 거지 발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발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당장 봐야 된다. 그러시면 어디 가셔라?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세요라고 하세요. 자, 국세청 홈택스에는 모든 자료가 모인다 안 모인다? 모두 모이죠. 그쵸? 그날 거는 안 모여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내고 쓰는 서버에서 했다? 그럼 12시에 넘어가니까 안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별도의 조작키를 안 했다라면 내가 발급한 거 즉시 그 사람도 국세청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홈택스에는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됐을까요? 그리고 재전송이라는 거 기억하실 것. 재발급이 아니라 재전송이 맞아요. 그러면 이중 발급했다라고 하시면 내가 5월 31일 당초 공급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2번 발급하였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라는 사유 선택하시고요. 당초 날짜인 5월 31일 넣어주시고 10일 과세에 대해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제일 쉬운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마이너스 적용하시고 회계 처리도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상이 2번 잡혀 있을 거니까 우리 외상에 대한 거 마이너스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2021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들어온 게 요사. 사실 이 부분은요. 간이과세자도 수정세금 계산서 사유에 들어올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로 바뀌면서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부터는 간이과세자도 2021년도 7월 1일자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대가 얼마가 넘어가는 자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미만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간이과세자도 매우 중요해진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을 조금 더 명문화를 뚜렷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우리 무슨 법은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바뀌거나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되더라.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도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 과세 유형 전환하기 전에 공급했던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환입이 있거나 또는 계약에 해지가 있거나 해제가 있더라. 이 부분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부분에 나올 만한 걸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다라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 여러분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작성 1을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1로 해주시고요. 자, 추가되는 금액은 무엇 하시라? 검은색으로 쓰시고 차감되는 금액은 무엇 하시면 되고요? 붉은색으로 쓰시면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음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세 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이라는 건 누구요?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우리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에 따라서 무엇 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유도 등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용화 프로그램에서 하는 버튼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세무사랑에서 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세무사랑은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글이 다 보이지 않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스마트 A 프로그램 갖고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스마트 A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 하나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스마트 A나 세무사랑에서 수정세금 계산서 지금 배운 행위를 해보고 싶다? 자, 해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무슨 난이 있었다? 전자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전자. 근데 이 전자난에 넣을 때 무슨 부분? 우리는 여로 선택하거나 또는 전자 입력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전자세금을 발행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외부에서 세금 계산서를 무엇으로? 전자로 발급했어요라는 표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수정세금 계산서 버튼을 눌러서 지금 배운 수정행위를 하고 싶다면 이 전자난이 여나 전자 입력이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ASP를 통해서 발행했을 때만 이 버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탑재된 프로그램인 걸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엇 하셔야 된다? 지금 한 건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 전자난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경우에만 이 버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쓰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캡처해서 보여드리냐면 보시면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수정사유 버튼 체크가 6개밖에 없죠. 근데 우리 배운 거 보면 사유가 여러 개이지 않아요? 이 6개 중에 내가 적정한 사유를 선택해서 무엇 해야 된다? 쓰시는 거예요. 자, 국세청 홈택스에 갔어요. 홈택스도 버튼이 몇 개밖에 없다? 홈택스도 6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택스는 여러분 이렇게 네모 상자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버튼이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있는 버튼하고 동일하게 프로그램에도 버튼의 숫자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해보시라고 하냐면 이 돈 내고 쓰는 서버들의 좋은 점은 여러분 법의 요건들을 잘 써져 있어요. 해설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매뉴얼이라는 걸 누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거 있죠? 이거를 A4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에 이만큼의 수정사유 싹 써주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법령을 쫙 써놓고요. 얘는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수정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까지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이 프로그램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ASP 프로그램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요건을 참조할 수 있는 기능키가 들어져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네,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비고란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있어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죠. 그게 여기 참고해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2번부터 5번을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 수정사유 비고라는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부기해야 되는, 부기는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기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라는 게 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부터 5번 선택했을 땐 무슨 부분 넣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홈택스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사항 빠뜨리지 않고 어떤 걸 쓰라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선택했던 여기 나오죠.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면 당신 수정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글씨 나오죠. 근데 영향을 안 준다면 수정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발급을 언제까지 해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착오이다? 그럼 착오를 인식한 날. 자, 그리고 착오 외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 착오를 인식한 날짜가 4월 10일이다. 그럼 나는 발급은 언제까지 끝냈어야 된다? 5월 10일이 최대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뉴얼이라는 부분에 또는 참고라는 부분에 내용을 눌러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탑재되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눌러보세요. 이건 교육 버전에서도 막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 스마트A가 세무사랑보다 잘 돼 있어요. 네, 세무사랑보다 스마트A를 일반 기업들이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죠. 시장에 먼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세무사랑이 더 좋고 더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면 갈아타죠.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세무사랑 쓰는 기업은 그게 많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세무사협회에서도 한국세무사에서도 실제 일반 기업을 고객사로 끌어들이는 걸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세무사들은 쓰죠. 자기가 소속으로 있는 단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회계사 쪽에 가시면 안 써요, 또. 회계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지부수료가 싸도 안 바꿉니다. 그냥 못 쓰겠다고, 더 좀 스마트히 쓰겠다고. 아직까지 썼던 프로그램인데 뭐 그거 바꾼다고 더 좋아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세무사가 운영하는 쪽에 가시면 스마트 A도 쓰고 세무사랑도 써요. 근데 그게 또 특이합니다. 일반 기업이 현재 스마트 A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 A에 있는 DB를 세무사랑으로 컴퓨터가 가능해요. 근데 세무사랑은 에 있던 DB를 스마트 A로는 컴퓨터를 못해요. 네, 그게 한동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A에서 막아버렸어요. 안 해주겠다고.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짱 장사죠. 네, 자기들이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약간 배짱을 부리는 것도 있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보여드리는 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셔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목적상이 아니어도 한 번쯤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수정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교재는 사실상 한 페이지 조금 더 돼요. 그런데 저희는 분계라든지 뭐 다른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실제 강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